그래, 나는 못 배웠지. 숲에서 흙이나 만졌지. 내가 행정복지센터에서 배운. 요즘 세상 육아는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내가 감히 어른한테 그렇게 고함을 질러.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우리 아들 키우려면 당장 오지 마세요. 그 말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구나. 어머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그놈의 옛날 육아. 어머님 방식대로라면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생각 안 하세요? 어머니 때문에 애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냥 어머니는 그만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오른편 아래에 있는 구독 글자를 손으로 꾹 눌러주세요. 구독은 평생 무료입니다. 눌렀으면 출발합니다. 며느리라는 게 어쩜 저리도 무서울까. 내 아들을 뺏어간 것도 모자라. 이제 내 손주마저 나한테서 멀어지게 하려 드는구나.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끝을 보자, 끝을. 이 세상 모든 할머니와 며느리들이여.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9세대 할머니, 최경순과 신세대 며느리, 박선영의 육아전쟁,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저는 전주에 사는 최경순입니다. 올해 68이지요. 며느리 선영이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10년 가까이 숲 해설가로 일하며 나무와 흙,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보냈는데 그 행복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모두 손주 하성이 때문이었죠. 현우와 선영이의 맞벌이 때문에 우리 하성이를 누가 보나 하는 걱정스러운 아들의 말 한마디에 저는 제 인생의 전부였던 숲을 떠나왔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독 더웠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날씨에 우리 하성이가 두꺼운 기저귀를 차고 있으려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이고, 이 할미. 마음이 다 아프더라고요. 문득 제 옛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적엔 이렇게 덥고 습한 날에는 기저귀를 벗겨두고 팬티 하나만 입혀서 키웠습니다. 그래야 아이 피부에 땀띠도 안 나고 쉬를 해도 금방 알 수 있었거든요. 그게 옛날 할머니들의 지혜였죠. 저는 하성이한테 시원한 팬티만 입혀서 거실에서 뛰어놀게 했습니다. 아이고, 잘 놀더라고요. 땀도 덜 흘리고 옛 생각도 나고 그렇게 즐거운 오후를 보내고 있는데 글쎄 현우랑 선영이가 퇴근하고 온 겁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선영이의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어머니, 지금 하성이한테 뭘 입히신 거예요? 아니, 선영아. 덥잖아. 하성이 땀띠 날까봐 그랬지. 여름엔 이렇게 시원하게. 하성이가 지금 배변 훈련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고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해요? 너무 이른 시기에 배변 훈련을 강요하면 아이가 불안감이나 거부감을 갖게 돼서 나중에는 더 힘들어져요. 어머니 때문에 하성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배변 훈련에 거부감이라도 생기면 어떡할 건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옛날에는 다 이렇게 키웠어. 기저귀 오래 차고 있으면 오히려 피부에 더 안 좋아. 어머니, 그건 옛날이죠.
지금은 기저귀가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그리고 하성이 피부에 안 좋은 건 기저귀가 아니라 아이의 발달 단계를 무시하고 무작정 따라하게 만드는 어머니 방식이에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난감해하면서도 결국 선영이의 손을 잡더군요. 엄마, 그 선영이 말이 맞아. 요즘은 아이가 자연스럽게 배변을 가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대. 아들까지, 아들마저. 내 편이 없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온몸이 떨리고 억울했어. 그깟 팬티 하나 때문에 하참. 제 마음은 차가운 여름밤처럼 싸늘해져 갔습니다. 대소변 문제로 한바탕 하고 난 뒤,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일이든 선영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식사 시간은 가장 피하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선영이는 위생을 강조하며 저를 압박했거든요. 그날은 하성이가 밥을 잘 안 먹어서 제가 밥을 맛있게 냠냠 먹는 신용을 하면서 제 젓가락으로 밥을 짚어 손주 입에 넣어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자식들에게 그렇게 해왔던 익숙한 습관이었거든요. 제가 제 젓가락으로 밥을 먹은 뒤 그 젓가락으로 다시 하성이에게 주려던 찰나 현관문이 열리고 선영이가 들어왔죠. 선영이는 그 광경을 보고는 숨을 멈추고 저를 쏘아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니, 선영아 왜 그래? 하성이가 밥을 잘 안 먹었어. 어머니가 드시던 젓가락으로 애한테 밥을 먹이시면 어떡해요? 교차 감염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어머니 입속에 있는 충치균이나 헬리코박터균 같은 것들이 하성이한테 다 옮는단 말이에요. 면역력 약한 애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할 건데요? 아니,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할미가 손주한테 주는 건데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큰일이죠. 어머니 습관 때문에 하성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실 건데요? 저희가 얼마나 고생해서 아이를 키우는데요. 그날 저는 또다시 죄인이 되었습니다. 제 습관이 죄가 되고 제 사랑이 독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내가 뭘 해도 야단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한테 밥 한 숟갈, 물 한 모금 주는 것조차 겁이 났습니다. 제가 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인 것만 같았습니다. 젓가락 사건 이후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일에든 나서지 않으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야외 행사가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공무원 업무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며 저에게 하성이를 부탁했죠. 어머니, 혹시라도 다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아파트 단지 안보다 훨씬 위험하니까요. 선영이의 당부처럼 저는 하성이 손을 꼭 잡고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처럼 젊은 몸이 아니었어.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지만 하성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행사장 한쪽에 설치된 간이 미끄럼틀했어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성이가 그곳으로 달려가자 저는 하성이를 놓칠세라 뒤를 따라갔죠. 미끄럼틀 주변은 물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만 제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하성이를 덮칠까봐 몸을 옆으로 비틀었는데 꽈당 왼쪽 팔꿈치부터 바닥에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저는 하성이에게 괜찮냐고 먼저 물어봤죠. 병원으로 실려간 저는 결국 왼쪽 팔이 부러져 한 달간 깁스를 하게 됐습니다. 깁스를 하고 집에 오자마자 현우와 선영이가 저를 노려보더군요. 특히 선영이의 눈빛은 마치 어머니가 결국 일을 내셨구나 하는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행사장에서 미끄러지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팔은 누가 돌보고요? 하성이는 누가 봐요? 저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팔이 부러진 것보다 제가 이를 그르쳤다는 사실이 더 아프고 서러웠습니다. 깁스를 한 제 팔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저 손주를 위해 달려온 제가 오히려 짐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깁스를 하고 난 뒤 저는 하성이를 안아주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은 고사하고 제 몸 하나 제대로 가누는 것도 버거웠죠. 며느리 선영이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며느리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제가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깁스를 풀 때쯤 잊고 살았던 제 옛 직장, 숲해설가 동료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제 소식을 들은 모양입니다. 경순아, 너 괜찮은 거니? 소식 들었다. 많이 힘들지? 그런데 마침 말이야. 내가 딱 생각나는 자리가 하나 생겼어. 깁스 풀고 복귀해도 돼. 우리 같이 다시 숲으로 돌아가지 않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흙냄새, 나무 냄새,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잠시나마 이 답답한 집과 며느리의 잔소리에서 벗어나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쓸모없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과 며느리에게 숲해설가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깁스를 한 팔을 보니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제게도 다시 살아갈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엄마, 다시 일을 하시겠다고요? 근데 그 몸으로 어머니! 갑자기 일을 하시면 하성이는 누가 봐요? 지금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머니까지 이러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도 대기자가 워낙 많아서 저희 계획에 차질이 생기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니? 어머니, 저희가 맞벌이를 하는 건 어머니 도움이 필요해서였어요. 만약 어머니가 일을 하시면 저는 그날 밤 숲해설가 복직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제 손주를 위한 일이라지만 제 꿈과 제 인생을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마치 하성이를 키우는 도구로만 존재해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숲해설가 복직 제안을 거절한 후 저는 더욱 무력해졌습니다. 제 존재 이유가 오직 손주를 돌보는 일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던 한 달이 지나 깁스도 풀었던 어느 날 작은 일로 며느리와 다시 언쟁이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쁜 아침 식사 때
나는 손자가 밥을 잘 먹지 않아. 손자가 잘 먹는 간식이라도 챙겨 먹여야겠다 싶었지요.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결국 또다시 나를 세웠습니다. 어머니, 인터넷에 보면 그런 간식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대요. 세상에 어쩜 그리 모르는 것만 골라서 하세요. 며느리의 거침없는 말에 저는 그만 제 아내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나는 못하는 할미다. 내가 뭘 하는 게 그리도 다 잘못이냐. 내가 그렇게 잘났으면 내가 다 해라 다 해. 팔 부러진 할미한테 뭘 바라냐.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우리 아들 키우려면 당장 오지 마세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당장 오지 말라니 저는 그 길로 정신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줄도 몰랐죠. 아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기 싫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겠죠. 아들은 저를 위로하는 척하며 결국은 며느리 편을 들겠지요. 저는 그저 제 자식의 집에서, 제 손주의 집에서 쫓겨난 할미일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저는 다시는 이 집에 돌아가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뒤로 한 채, 며느리와의 깊은 골만 남은 채, 제 인생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저는 며칠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물론 아들에게서 오는 전화도 모두 무시했죠. 제 속마음은 이제는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숲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그리운 손주 하성이의 웃음소리가 사무치게 생각났습니다. 엄마, 제발 문 좀 열어봐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문을 열자 아들 현우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저희 집에 다시 가요. 선영이가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엄마 없이는 하성이도 힘들어해요. 아들아, 너희 둘이서 하성이 잘 키워봐라. 나는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겠다. 엄마 저랑 선영이가 엄마께 드릴 게 있어요. 공동 육아 수첩. 저희가 같이 만들었어요. 아들이 건네준 수첩을 넘겨보았습니다. 앞 페이지에는 우리 아이를 위한 공동 육아 규칙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첫 장에는 며느리의 글씨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라는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들이 덧붙인 글도 있었죠. 엄마의 지혜가 저희에게는 꼭 필요해요. 수첩의 다음 장에는 며느리가 적어 놓은 현대식 육아 규칙이 있었습니다. 젓가락 위생, 안전장비,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법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 어머니의 지혜를 적어주세요. 저희는 어머니의 지혜가 필요해요. 옛날 육아 방식이 아니라 어머니가 알고 계시는 육아의 지혜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도 저만큼이나 손주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다만 서로의 방식이 다를 뿐이었죠. 저는 수첩의 빈 공간에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여름에는 팬티를 입혀도 괜찮다.
다만 하루에도 몇 번씩 젖은 팬티를 갈아주고 엉덩이를 닦아주면 된다.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을 때는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면 더 잘 먹는다 등 며느리의 규칙과는 다르지만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적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아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잔소리가 아니라 저희 둘의 공동 육아 수첩을 보며 손주를 키웁니다. 때로는 제가 먼저 며느리의 의견을 물어보고 때로는 며느리가 먼저 저의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숲의 설가 일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번갈아 하성이를 봐주기로 했거든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육아라는 것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이 세상의 모든 경순 할머니들과 선영 며느리들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그 어떤 갈등도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9세대 할머니가 아닙니다. 며느리와 함께 손주를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동육아 할머니입니다.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끝으로 KBC 박 기자의 뉴스 보도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립니다. 30대 며느리와 60대 시어머니의 육아 갈등은 단순히 옛날 방식과 요즘 방식의 충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두 여성이 엄마와 할머니라는 새로운 역할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해가는 과정입니다. 갈등의 해법은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강점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육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KBC의 박명쾌 기자입니다.